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살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원래 하던 활동들이 되게 위축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울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반응들이 우울증과는 다르게 더 되게 무미건조하고 병원 정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네, 한 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으로 현실 검증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판단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다. 셋째 중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또 딸이야 라면서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한강 작가님이 이런 캐릭터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축하드립니다. 저희 연세대학교에서 그러니까요. 네, 경사죠, 경사. 경사죠. 네. 아무튼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국뽕이 차오르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또 동문 선배님으로서 네, 견딜 수 없는 뽕이 차올라서 이제 저희 해부자들에서는 한강 작가님의 대표적 소설을 한번 다뤄보기로 했어요. 2016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채식주의자. 네,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굳이 여러 가지 소설 중에 채식주의자를 고른 이유가 있잖아요. 뭐죠? 저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고 이제 여기에 주인공이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다뤄볼 부분이 많거든요. 네, 아마 흥미롭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조현병. 이 책에서만 해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네, 후반부에 그런 부분이 나오죠. 네. 이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매우 익숙한 병이어서 이 환자분과 이 책 안에서의 영애 씨와 영애 씨의 가족들이 겪었을 상황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 사실 책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의 시점에서 첫 번째 파트가 서술이 되게 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술을 마시고 갈증에 깨가지고 이제 거실로 나와봤더니 아내가 우두커니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고기를 버렸죠. 다음 그렇죠. 날부터 다 버렸죠. 네. 그래서 뭐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채식을 한다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채식을 한다고 뭐 저희가 정신질환으로 절대 몰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굉장한 변화를 보이게 됐어요. 그렇죠. 네. 남들에게 피해는 안 끼쳐요. 네, 그냥 단지 육식을 안 할 뿐이고 근데 고기에 대한 냄새가 너무 예민해져서 남편이 먹는 것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집에선 육식을 끊고 대신에 너무 말라갔어요. 채식을 해도 건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애 씨는 너무 말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하고 영애 씨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서 설령 그녀의 상태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다 해도 흔히 말하는 상담이나 치료 따위를 고려하고 싶진 않았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질환일 뿐이지 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한들 어디까지나 남의 일에 한해서였다.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되면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 갔다가 이제 어떤 병명을 듣게 될까봐 너무 무서운 거지. 내가 그 짐을 떠안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이라면 아마 영애 남편도 좀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감당이 좀 어려운 그런 질환을 진단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미 이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임직원 모임에 가요. 이제 영애 남편은 과장인데도 워낙 성과가 잘 나와서 임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는데 부부 동반 모임으로 와이프가 이제 그 속옷도 입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서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라고 하고 그 말만 한 건 괜찮아. 네. 다른 사람들 먹는 걸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기름 묻은 이런 입술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왜 그 채식을 하는지 물어봤을 때도 꿈을 꿨어요. 네, 우리가 왜 조기정신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병적 장애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를 의심을 해보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아마 대화를 할 때 좀 느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증상이 있어요 라고 해서 증상만 들으면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살이 이렇게 계속 빠지고 그리고 되게 좀 원래 하던 활동들이 되게 위축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울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반응들이 우울증과는 다르게
더 되게 무미건조하고 그런 감정들의 변화가 없는 걸 더 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울증과 그런 정신증, 조현병의 어떤 전구 증상, 전구기로 좀 같이 이렇게 감별하지 않았을까요? 네,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원치 않으면 치료를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를 반대했을 거거든요, 영애 씨도. 나는 그냥 고기를 안 먹을 뿐이다. 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설득해서 치료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가족들도 그래,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도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남편도 그냥 어느 정도 내심 포기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시기에는 병원에 왔다 하더라도 불면, 악몽에 대해서만 다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악몽 쪽을 좀 더 파고 들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사고의 과정이 다소 흐름이 괴이하다라고 뭐가 왜곡되어 느끼는 있다. 지점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전국이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조현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미묘한 변화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잘못된 믿음인 망상이나 네, 환시나 환청 같은 그런 환각, 그리고 그런 좀 이해되지 않는 괴이한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한 상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망상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좀 이상한 생각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생각들, 그리고 환청이나 환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착각, 네,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말이나 행동들에서도 조금 다른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뭐 종교에 심취한다거나, 굉장히 어떤 철학적으로 심취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좀 생길 수도 있죠.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육식을 기피하는 거에 너무 정말 열광적으로 꽂힌 거, 삶을 확 뒤집어 버릴 정도로 꽂힌 게 어떤 특정 주제에 이제 뭐 철학이라던가 종교라던가 그런 거에 꽂히는 것처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씩 이제 위축되어 가기 시작했죠. 사람들 더 안 만나고. 근데 보통 이런 잘 지내다가 전구기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전구기에 있다가 나중에 액티브 페이스, 이제 확 심해질 때 두 번 다 어떤 스트레스 사건이 있다고 해요. 힌트가 좀 나오거든요. 꿈을 꾸기 전날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었는데 고기를 썰다가 본인 손가락이 다쳐요. 근데 그러면서 칼날이 약간 나가서 고깃국에 들어가고 내 불고기에 들어가고, 근데 남편이 이제 불고기를 씹어 먹다가 이거 뭐야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화를 버럭 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남편과의 어떤 단편적인 장면이 나왔지만 사실 그 전에 남편의 독백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남편이 영애 씨를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기보다는 마치 식모, 메이드. 정말 하녀처럼 대하고 다루는 듯한 장면들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물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조현병이 팍 시작되지는 보통 않을 거거든요. 그 전에 자잘자잘한 트라우마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게 책의 후반부에 이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고기를 썰다가 다친 게 아니라 어쨌든 과거에 그런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좀 재경험이 됐던 거라 봐야겠죠. 그 중에 특히 이제 그 영애 씨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개한테 물리거든요. 물린 뒤에 그 개를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끌고 죽을 때까지 달립니다. 그걸 영애 씨는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굉장히 트라우마틱하잖아요. 내가 물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그 모습도 공포스럽거든요. 아마 그런 어떤 기억들이 그 순간에 좀 재경험되고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경험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피가 흐르는 그런 순간에. 그리고 영애 씨는 그때 아버지가 이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거를 막고 싶었을 거예요. 한번 물렸다고 솔직히 애가 강아지를 죽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 가정폭력이 있고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권위적인 대상이었던 거죠. 그냥 압도당해서 그래 감히 나를 물어 너 죽어라 라고 동조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무서워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엄청난 죄책감을 계속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 강아지를 결국에는 잡은 걸 자기도 먹잖아요. 그 육식을 했다는
자기가 죽여서 먹었다는, 나 때문에 죽었다는 그 죄책감을 계속 안고 살아왔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자신 가족들과 힘들었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 가족들이 특히나 육식을 좋아하는 가족들이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쪽으로 뭔가 머릿속에서 어떤 같은 개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인간성에 대한 혐오가 이제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니까 정말 괴롭게 했던 거는 강아지를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 플러스 그 국을 끓여가지고 본인도 먹었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저 사람만의 문제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나도 그 상황을 막지 못했고 그 상황의 일부가 되어서 동조를 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트라우마로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 그때부터 뭐 이 하나의 경험만은 아니었겠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폭력에 노출되고 트라우마에 준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런 인간성에 대한 혐오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어쨌든 이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상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본인을 어떻게 보면은 좀 도구로만 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결혼할 때 많이 보통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 원가정과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도 사실은 똑같은 거야. 고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요리만 해주고 있는 내 모습은 과거랑 똑같다는 거를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그게 더 공고해지지 않았을까. 남편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했더라면은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망상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넣은 설정이라고 느끼는데, 영애가 셋째 중 둘째 딸이에요. 남동생이 있는 이런 경우 우리 사실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또 딸이야 라면서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근데 남동생이 태어나서 사랑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셋 중에 가장 희생적이고 참아야만 되는 약자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실에서 사실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강 작가님이 이런 캐릭터 설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낼 기회가 없고 계속해서 억압을 했어야 됐던 사람들. 네,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되게 어떤 이런 조현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역동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데,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러게요. 맨 처음 장면부터 좀 그랬어요. 영애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평범한, 머리도 뭐 길지도 짧지도 않고 외형도 뭐 그렇고 특색이 없고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고. 아마 계속 본인을 억누르면서 살아왔겠죠. 네.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급성 조현병 완전 이제 활성기로 넘어갑니다. 네, 다들 책을 읽으면서 와, 가족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가장 경악했을 만한 그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제 육식을 계속해서 하지 않고 채식만을 고집하던 영애가 언니의 집들이를 계기로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영애 씨한테 고기를 먹도록 권유를 하죠. 근데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거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런 이제 상황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아버지가 다혈질인 아버지가 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리죠. 정말 과격한 방식으로 영애 씨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애 씨가 평소에는 어쨌든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정말 그냥 아무 리액션도 없이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대방을 화나게도 했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당혹스럽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두렵게 만들었다. 남편도 계속 두려웠어요, 사실은 영애 씨가. 왜냐하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그럴 때 되게 원초적인 공포를 느껴요, 사실. 예를 들자면 귀신이 씌었나? 진짜 어떤 마귀인가? 아니면 뭐 그럴 때 되게 두렵고 어딘가 숨어 있는 원래 얘를 막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도 막 이제 애걸복걸 하잖아요. 애절하게 막 제발 좀 먹어봐라 막 부탁하고, 아버지도 뭔가 아버지를 변호해주고 싶진 않지만 그 아빠는 어쨌든 감정 표현을 결국 분노로밖에 폭력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답답하고 공포스러운 마음들이 무서우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걸 무찌르려고 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아내가 뭔가 채식을 한다, 육식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 미안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아내가 채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위한테 미안할 일일까? 예,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파견한 메이드가 일을 잘 못하는구나, 미안하다.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부장적인.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는 게 사위가 보는 앞인데 이게 또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체면 부기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이제 식사 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강렬한 강도로 재경험했던 게 결정적인 트리거가 돼서 이제는 이제 활성기로 접어든 상태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뭐 환청, 망상, 그리고 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증상이다라고 한다면은 환청하고 망상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 파트까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때가 이제 완전한 활성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영의 모습에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영애가 남편이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져요. 없어져서 어디 갔지 하고 찾아서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병원 정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한 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 상황에 맞지 않고 현실 검증력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판단해서 여기에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질병에 있어서 중요한 진단의 키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뉴스들 보면은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옷 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사진이나 막 어디 누구 출몰했다 막 이런 거 올라와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좀 막 비웃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는 그런 식의 뉴스나 댓글들 뭐 인터넷 글들을 보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 조증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빠르게 치료하고 도와줘야 될 상태인데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모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이런 환각이나 망상, 와해된 행동이나 언어 같은 양성 증상도 있지만 또한 음성 증상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 증상은 없어야 될 게 생긴 거고 음성 증상은 있어야 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네, 어떤 게 있죠?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아니 뭔가를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 변화도 굉장히 플랫해지고요. 그리고 말도 단조로워지고 그리고 감정 표현 자체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느끼지도 못하고 표현도 잘 안 된다. 말하자면은 좀 식물과 같은 상태에 근접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심어져 있는 식물처럼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들을 이제 저희가 만성화된 조현병 환자분들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르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책에서 아마 가장 미운 캐릭터의 그 형부가 영애 씨의 이 무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놀라울 만큼 호기심도 없었고 어느 상황에서는 평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왜 저럴까?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그녀의 내면에서는 아주 끔찍한 것,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거랑 일상을 병행할 에너지가 없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조현병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무너지는, 자기가 없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아마 영애 씨 마음속에서도 나는 그냥 무조건 식물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병에 저항하고 좀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정말 여력이 없어서 겉으로는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영애 씨의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책의 전반부에 비춰지다가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전형적인 조현병 환자의 모습에 가까워진 모습들이 그려지게 돼요. 일단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데 뭐 산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라고 하면서 탈원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일도 있고요.
탈원을 해서 갔더니 네. 땅 속에 박히기 위해서 네, 나무가 되어 이제 가만히 서 있었죠. 그리고 병동에서도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그렇죠.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나무들이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다. 네. 그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사도 다 거절하죠. 완전히 거부를 네. 하게 되죠. 네. 언니 나는 음식이 필요 없어. 나는 물이 필요해. 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음식들을 다 거부합니다. 이미 이제 그 단계에서는 나는 식물, 나무다라는 식의 어떤 망상이 좀 공고해지. 햇빛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밥 필요 없다라는 강력한 망상. 그러니까 망상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이미 보이는 거죠. 네. 아, 좀 예전 기억들 좀 나지 않았나요? 저는 특히 이제 기억하실 텐데 1년차 첫 번째에 이제 뵀던 분이 기억이 많이 났어요. 그분도 이제 계속해서 식사 거부를 하고 계셨고요. 물론 이 영애와는 다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를 하긴 하셨는데 계속 거부를 하시다 보니까 계속 살이 빠지고 그래서 결국 저도 여기서 의사가 했던 것처럼 그 L튜브라고 하죠. 이 콧줄을 끼우고 이제 그 영양을 이 콧줄을 통해서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서 영애도 이제 식도를 막아서 이 그 콧줄이 넘어가는 걸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 환자분도 그렇게 막기도 하고 그리고 L튜브가 또 당기면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장면 근데 너무 생생하게 묘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고증을 철저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L튜브는 삼켜주지 않으면은 도와주지 않으면 네, 본인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넣기가 어려워요. 꿀꺽꿀꺽 삼키세요 라면서 네네네. 저희가 넣거든요. 목에 이물감이 이제 느껴질 때 그때 그거를 이렇게 꼭 내시경 삼키듯이 의식적으로 좀 삼켜줘야지 이게 이제 쑥쑥 잘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거를 협조하지 않는 거죠. 식사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정말로 말씀을 안 하세요. 네. 그래서 면담이 너무 힘들었고 결국에 보호자 면담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영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확하게 뭔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간간히 나오는 어떤 말들로서 우리가 심리를 추측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음성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체계화된 사고가 어렵고 이거를 또 말로써 풀어내는 것들이 이미 불가능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또 고증을 되게 잘한 게 영애 씨가 약을 안 먹고 혀 밑에 숨겨놓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치료 안 되고 우리도 되게 많이 네, 네. 맞아요. 검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 네.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상이 뚜렷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미 사실이라고 마음속에서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영의 입장에서 되게 나는 이러이런 마음에 먹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을 텐데 언니도 똑같구나 이러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맞아요. 또 치료진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에 동조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의 어떤 외로움, 더 입을 더 닫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분도 그랬지만 결국 식사도 안 하시고 약도 거부를 하시다 보니까 주사 제제를 썼어요. 아, 맞아요. 주사 제제 써야 될 것 네. 같아요. 주사 제제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세 달 가는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약도 제대로 안 드시는 게 의심될 때는 정말 뭐 강제로 주사를 놓는 건 인권에 반하는 거 아니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그 현실 검증에 깨진 분들에게 진짜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인권은 치료를 해주는 게 사실은 인권이거든요.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사 치료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의 모습 중에 한 동작으로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있어요. 카타토니아라고 하는데 긴장증. 예, 긴장증이죠. 그래서 물구나무 서고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한 동작을 하는데 이럴 때는 ECT라는 전기 경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국에 입으로 경구로 하는 것보다는 주사 제제나 그런 전기 경련 치료 같은 다른 치료 방법을 써봤을 것 같아요. 이게 망상이 좀 둔화되면 약물이 힘이 들어가서 망상이 좀 둔화되면 먹기 시작하세요. 보통 네. 협조도 되고 예전에 그 저희 말씀드렸던 규영이가 담당했던 환자분도 저 기억이 나는 게 나중에는 저희가 콧줄 넣는 거 협조 잘 해주셨어요. 맞아요. 웃으면서 그냥 협조도 해주시고 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먹는 시간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대화했던 기억도 네, 납니다. 그래서 체중도 좀 늘고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영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만약에 증상이 좋아지면 상담을 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이제 해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좀 치료를 하는 게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공감하면서 좋은 라뽀를 쌓지만 좋은 그렇죠. 관계를 형성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당신을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참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부득이하게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거나 정말 이제 심한 경우에는 강박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이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떤 게 더 환자분들을 위한 선택이냐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다. 정말 어쩔 수 없다. 네,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자분이 조금 더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환청망상, 뭐 어떤 와해된 행동, 뭐 이런 것들도 진단 기준에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현실 검증력, 그렇죠. 예, 판단력이 이제 손상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치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좀 나로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외부에서 보면은 되게 마음 편하게 욕하기 쉬워요. 저 의사들 아무도 말 안 들어주고 저 남편 나쁜 놈 어떻게 그렇다고 바로 버리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그 현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나 저는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가족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진짜 많던데 저는 사실 이 가족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면은 정말 달라요. 예, 이게 잘했다는 아니지만 남편 입장도 당연히 일견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거고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거고. 맞습니다. 일단은 누가 봐도 나쁜 놈인 형부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걔는 너네고. 네, 그거는 뭐 이해의 여지가 없고 영애를 정말 이용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인물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좀 모질고 너무한다. 뭐 잘한 건 그리 없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병든 아내를 버리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틀렸다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아내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겠다라고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공의 때 이제 어릴 때잖아요. 한 7번째 입원한 여성 환자분을 받았어요. 이제 입원을 겨우 시키고 이제 보호자 상담을 하는데 그 아저씨께서 잠깐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겠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같이 따라 나가서 옆에 있었는데 완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면서 본인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당이 틀릴 수 있어요. 뭐 한 19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그때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자기는 같이 살기로 내가 버릴 수가 없어서 같이 살기로 결혼을 했다. 근데 솔직히 진짜 이런 말하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그때의 선택이 후회가 된다. 라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가족분들에게 너무나 이제 큰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맞아요. 이 환자분들을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라든지 그런 장소라든지 어떤 의료적인 어떤 서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분들이 포기하는 거를 뭐 당연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요. 가족분들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죠. 사회에서 그 가족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네. 지금은 너무 가족분들이 일방적으로 다 짊어지고 있다. 맞아요. 초반에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그래도 영애가 완전히 그런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좀 버틸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특히 이런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그 전구기에 빨리 치료받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꿈을 꾸고 이제 식사를 거부했을 때 그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그래서 네가 좀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공포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예.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들, 두려움에 대해서 좀 들어주고 지지를 해줬더라면, 예. 그때는 정말로 예후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조현병원을 안 갔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뭔가 조금 평소랑 다르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또 치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 이제 하셨던 어떤 내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회피를 했던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병을 키웠던 부분이 있지 네. 않나. 그러니까 영애 씨가 진짜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영애 씨가 아주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도 아니고 네. 가족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네, 제 시기에 그러니까 정신과에 대한 두려움만 없이 그냥 제 시기에 그냥 한번 방문했더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분명히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이 DUP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의 준말인데 결국에는 치료받지 않은 이 정신증 상태가 치료 전에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었느냐가 예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상을 캐치하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강 선배님께서 네. 노벨상을 타시면서 이 채식주의자가 아마 전 국민이 더 많이 읽는 책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그렇다면 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까지 생각이 조금 뻗어나가서 정신건강 이 가꾸는 문화에도 좀 더 도움이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까지 더해봅니다. 맞아요. 뭐 한강 작가님이 의도한 부분은 또 그게 아니었을 수는 있지만 원래 또 위대한 작품은 이렇게 다각도로 봤을 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카라카라도 한번 하시죠. 못하겠어요.